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N 뉴스와이드 1부입니다. 오늘 뜨거운 날씨도 피서 행렬도 절정에 이릅니다. 인천공항 이용 여행객은 오늘 하루에만 20만 명에 육박할 것으로 보여 역대 최대 기록을 새로 쓸 전망입니다. 이상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휴가철을 맞아 인천국제공항이 해외로 떠나려는 여행객들로 붐빕니다. 어제 하루 인천공항을 찾은 이용객은 19만 5천 명. 지난 2001년 공항이 문을 연 이래 최고 기록인데 오늘은 19만 8천 명이 이용할 것으로 보여 하루 만에 기록을 경신할 전망입니다. 외국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이 늘면서 연일 최대 기록을 갈아치우는 겁니다. 주차장 혼잡이 예상되오니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공항을 이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고속도로도 국내 여행을 떠나는 차량들이 몰리면서 꽉 막힐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어제 495만 대가 고속도로를 이용한 데 이어 오늘도 432만 대가 몰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휴가는 시작됐지만 불볕더위는 계속됩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의 낮 최고 기온이 30도를 넘어 무더울 전망입니다. 전국에 구름이 많이 끼고 대기도 불안정해 소나기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낮 기온이 33도 이상으로 오르고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다며 건강관리에 유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이성훈입니다. 중국에서 집단 탈북 소식이 또 알려졌습니다. 이번엔 공장 여성 근로자인데 아직 한국에 들어오진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김명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4월 중국 북한 식당 종업원들의 집단 탈북에 이어 중국에서 추가 탈북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중국 랴오닝성 둥강시의 한 공장에서 지난 6월 하순 북한 여성 근로자 8명이 집단 탈북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또 늘 감시를 받느라 공장과 숙소 외에 지리를 모르는 이들이 스스로 도망간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탈북 브로커의 도움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후 북한 당국은 추가 탈북을 막기 위해 남아있던 동료와 감시 요원 100여 명을 소환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북중 접경 지역 둥강시는 임금이 싼 북한 인력을 고용한 공장이 밀집해 있는 지역입니다. 그만큼 소문도 빨라 지난 4월 있었던 집단 탈북 소식도 급속히 퍼져 20, 30대 근로자 중심으로 동요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번에 탈북한 8명의 여성도 20, 30대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당국은 이들이 한국에 들어오진 않았다고 밝힘에 따라 탈북이 사실이라면 제3국행을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김명준입니다. 북한 주민의 이딴 이탈 현상은 생활이 안정된 중산층 이상의 내부 동요를 시사합니다. 생존을 위한 과거 탈북 양상과는 분명 다른 모습입니다. 이어서 주진희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대략 100만여 명이 굶어 죽은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이후 배가 고파 탈북한 사람들이 대다수였습니다. 먹을 것을 지어줬는데 그 애가 먹지 못했어요. 마지막 숨을 몰아쉬면서. 하지만 요즘 확인되는 탈북자는 중산층 이상의 해외 근로자들이나 외교관 같은 엘리트들, 출신 성분이 중요한 북한에서 삶이 보장된 사람들인 겁니다. 김정은이 집권하고 탈북자의 수는 줄어들고 있지만 오히려 출신 성분이 좋은 탈북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20, 30대의 젊은 탈북자들은 고난의 행군을 경험하며 자란 세대들입니다. 배급도 안 주고 난가 수령이 나한테 해준 것도 없고 태어났을 때부터 보니 이 열악한 환경에서 우리 부모가 돈을 벌어서 나를 먹여 살렸구나. 김정은 정권으로서는 외화벌이를 해야 하는 젊은 층과 주민을 옥죄하는 엘리트들이 이탈하는 것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북한은 탈북자 가족을 이용한 선전전은 물론이고 아예 반역 혐의로 탈북자를 잡아들여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 상황. 저는 부자를 따라 남조선으로 나가는 길이 조국을 배반하는 육족의 길이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이들의 탈북을 막기 위해 김정은은 청년 강국을 부르짖으면서도 공포 정치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주진입니다. 신임 경찰청장으로 내정된 이철성 경찰청 차장이 23년 전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차장은 매우 부끄럽게 생각한다며 사과했습니다. 김종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8일 강신명 경찰청장의 후임으로 내정된 이철성 경찰청 차장. 23년 전 음주운전을 해 처벌받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 차장은 강원지방경찰청에 근무하던 1993년 11월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냈고 벌금 100만 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차장은 당시 점심시간에 소속 직원들과 술을 마신 뒤 개인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차장은 23년 전의 일이지만 음주운전을 한 행동에 대해 매우 부끄럽게 생각한다며 음주운전을 계기로 처신에 더욱 신중을 기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구체적인 사항은 인사청문회에서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이 차장은 국회 청문회 준비팀을 꾸려 본격적인 청문회 준비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이 차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대통령의 임명을 받으면 경찰청장으로 공식 취임합니다. MBN 뉴스 김종민입니다. 이어서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부산과 광주 시내 아파트에서 불이 나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있었습니다. 대전의 한 도로에서는 교통사고로 운전자 2명이 다쳤습니다. 이혁근 기자가 전합니다. 한밤중에 아파트 주민 100여 명이 불길을 피해 옥상으로 대피했습니다.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고 소방대원의 부축을 받으며 걸음을 옮깁니다. 병원으로 지금 한 10여 명 정도 이동했는데 단순 연기 흡입하신 분들인 것 같아요. 소방당국은 냉장고가 있는 작은 방에서 굉음과 함께 불이 났다는 거주자의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매캐한 냄새가 가득한 계단을 올라가자 시커멓게 타버린 실내가 보입니다. 어제 저녁 9시쯤 부산 기장읍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15분 만에 꺼졌지만 소방서 추산 1,0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그 화재난 5층이 다 전소됐다고 했던 세대 내가. 원인은 전기적인 요인 같다네요.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이웃 주민 40여 명이 연기에 놀라 대피했습니다. 어제 저녁 11시 반쯤 대전의 한 도로에서는 SUV 차량이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22살 정모 씨가 얼굴을 다치고 56살 조모 씨가 흉부를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블랙박스 영상 등을 확보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폭염 속에서 유치원 통학버스 안에 무려 8시간이나 방치된 4살 남자아이가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습니다. 차에서 아이들이 내릴 때 인솔 교사나 버스 기사가 남은 아이는 없는지 한 번만 확인했어도 벌어지지 않을 일이었습니다. 정치훈 기자입니다. 그제 아침 4살 난 채모부는 여느 때처럼 유치원 통학 버스에 올랐습니다. 9명을 태운 버스는 금세 유치원에 도착했고 인솔 교사와 함께 다른 아이들은 모두 내렸지만 뒷좌석에 있던 최군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버스 기사는 자신의 아파트 인근에 문을 잠근 채 통학 버스를 주차하고 8시간 뒤에야 쓰러진 최군을 발견합니다. 버스 안에서 발견 당시 탈수 증세를 보이던 최군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솔 교사도 확인을 못했고 저도 확인을 해야 되는데 못했어요. 부모님들께 가장 죄송하죠. 무려 34도에 육박하는 폭염 속에 발견 당시 최군의 체온은 42도에 달했습니다. 물 한 모금도 못 먹고 밥도 못 먹고 상상만 해도 진짜 소름 끼쳐요, 진짜로. 경찰은 인솔교사와 운전기사를 상대로 업무상 과실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춘입니다. 부산의 한 아파트 진출입로를 지나던 차량이 10m 언덕 아래 도로로 추락하면서 어린이 4명이 탄 승합차를 덮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안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승합차 한 대가 또 다른 차량에 깔렸습니다. 깔린 차량의 뒷부분은 심하게 찌그러졌고 덮친 차 역시 앞부분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입니다. 사고가 일어난 건 어제 오전 11시 50분쯤. 아파트를 빠져나오던 57살 여성이 몰던 차량이
급커버길에서 갑자기 난간을 뚫고 10m 아래로 추락한 겁니다. 추락한 차량은 때마침 아래 도로를 지나던 승합차를 그대로 덮쳤고 승합차에 타고 있던 6명 등 모두 8명이 다쳤습니다. 추락하던 차량의 앞부분이 큰 나뭇가지에 걸리지 않았더라면 자칫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큰 가로수 나뭇가지를 먼저 들이받으면서 추락해 충격이 완화하면서 깔린 승합차 뒷좌석에 타고 있던 어린이 4명은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노석하고 뒷부분이 많이 부서졌는데 뒷좌석에는 어린애들이 타고 있어가지고 어린애들이 탔으면 좀 많이 다쳤을 건데. 경찰은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았다는 추락 차량 운전자의 진술을 확보하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안진우입니다. 그저 칭얼댔다는 이유로 7살 난 아들을 폭행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아이는 너무나 무서운 나머지 맨발로 집을 나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재호 기자입니다. 지난 28일 저녁 9시 반쯤 34살 아버지 임모 씨는 술에 취해 자신의 집에서 7살 된 아들을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말을 듣지 않고 칭얼거린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심하게 구타를 당한 임구는 자신이 다니던 태권도장으로 맨발로 도망쳤습니다. 잠옷바람에 입에서 피가 난 채로 달려온 임구는 살려달라며 관장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관장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임 씨의 집에서 임군의 5살 된 동생을 발견해 친할머니에게 인계하는 한편 아버지 임 씨를 입건해 조사했습니다. 2년 전 아내와 별거해 홀로 아이 둘을 키운 임 씨는 큰아이가 말을 듣지 않고 칭얼거린다는 이유로 폭행했다고 털어놨습니다. 칭얼댔다는 이유로 그런 거예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어른하고 싸우듯이 이렇게 때렸다고 생각하면은. 경찰은 임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MBN 뉴스 이재호입니다. 입술을 생기 있어 보이게 유지해주는 액상 립 메이크업 제품인 틴트 이용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최근 한 브랜드의 특정 틴트 사용자들이 잇따라 부작용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수아 기자입니다. 얼마 전 한 중저가 화장품 매장에서 틴트를 구입한 고등학생 안모양. 제품을 몇 차례 바른 뒤 평소보다 입술이 거칠어지고 입 주변에 물집이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노랗게 염증이 생기고 막 진물 나오고 막 이래서 조퇴증까지 끊어주시면서 병원 가길 권유하셨고 결국 화장품 부작용 진단을 받은 안양은 일주일 동안 약물 치료를 받았습니다. 해당 브랜드의 틴트 제품을 사용한 뒤 부작용 증상을 겪은 건 이 여성뿐만이 아닙니다. SNS상에선 입술이 갈라져 세수할 때마다 따갑다거나 물집 때문에 생활이 불편하다는 후기가 넘쳐납니다. 제품 성분표를 살펴보면 소듐 라울 설페이트와 페녹시 에탄올 등이 눈에 띄는데 모두 사용이 금지된 것은 아니지만 피부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고자극성 성분들입니다. 물집이 생긴다든가 가려움증과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하기 전에 꼭 피부 검사를 해서 이딴 부작용 사례에도 해당 업체는 제품 판매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다 그 식약처라든가 기관을 통해서 허가된 성분만을 활용을 하고 있고요. 업체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제품을 사용해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댓글은 3,000건이 넘는 등 안전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수아입니다. 요즘은 불법 주정차하는 차량을 잡는 무인 단속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많죠. 그런데 각종 방법으로 단속을 피하는 이른바 얌체 주차족들도 늘고 있어서 단속 카메라는 그야말로 무용지물이 되고 있습니다. 윤길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수원의 한 도로. 불법 주정차 구역이지만 택시들이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줄은 인근 버스 정류장까지 이어져 승객들은 승강장에서 멀찌감치 떨어진 버스를 타려고 도로 한복판까지 나갑니다. 무인 단속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데도 기사들은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다 알고 계세요, 택시 아저씨들도? 단속 카메라를 비웃는 듯한 불법 주차는 다른 곳도 마찬가지. 교묘히 대각선으로 주차하거나 카메라 바로 아래 사각지대를 노리고 주차금지 안내판은 오히려 주차를 도와주는 가림막이 됩니다. 이처럼 바로 앞에 단속 카메라가 있지만 번호판이 보이지 않도록 아예 옆으로 주차해 놓은 차량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모두 카메라의 단속 원리를 알고 있는 얌체 주차족입니다. 이거 같은 거 요즘 같은 거 나오니까 한 7분인가 그래요. 카메라가 7분 이상이 세워놓으면 찍더라고요. 지자체에서는 사실상 손을 놓은 상황. 기계도 속이는 꼼수까지 막을 길이 없다는 겁니다. 번호판을 가린다든가 차박지대 주차라든가 단속 확정이 안 되거든요. 컴퓨터가 이제 프로그램화가 돼 있어가지고 단속은 이런 문제들도 있고요. 단속 카메라 한 대 설치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4천여만 원. 이를 비웃듯 얌체 주차족들이 버젓이 불법 주차를 일삼고 있습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얼마 전 30년간 따로 살면서 그중 20년을 다른 여성과 산 남편이 이혼 소송을 냈는데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화제가 됐었는데요. 이번엔 아내와 따로 살며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연락을 주고받지 않은 50대 남성이 이혼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이정석 기자입니다. 지난 2005년 경남 하동에 사는 50대 김모 씨는 아내와 생리별을 해야만 했습니다. 대학에 진학한 자녀 뒷바라지를 위해 아내가 경남 진주로 이사했기 때문입니다. 떨어져 지낸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부부는 심하게 다퉜고 결국 아내는 집을 나갔습니다. 이후 부부는 10년간 왕래는커녕 연락도 주고받지 않았습니다. 결국 남편은 법원에 이혼 소송을 냈습니다. 아내가 다른 남자와 부정행위를 하고 가출하는 바람에 혼인이 파탄났다고 주장한 겁니다. 하지만 아내는 오히려 남편이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자녀의 혼인을 생각해서라도 이혼할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이에 대해 부산가정법원은 부부관계가 더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며 두 사람은 이혼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부부가 주장하는 각각의 부정행위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누구의 잘못이 더 큰지는 알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MBN 뉴스 이정석입니다. 아시아의 최고 대학으로 꼽히는 싱가포르 국립대학교에서 신입생을 학대하는 충격적인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물고문도 모자라 남녀 학생들에게 성관계 자세를 강요하기도 했습니다. 신동규 기자입니다. 4명의 남성이 한 남성의 사지를 붙잡고 물웅덩이에 넣었다가 빼기를 반복합니다. 여학생도 마찬가지로 가혹한 물고문을 당하고 가해자들은 흥겨운 듯 노래까지 흥얼거립니다. 한쪽에서는 팬티만 걸친 남학생들이 포복 자세로 도로 위를 기어갑니다. 최근 인터넷에 폭로된 싱가포르 국립대학교의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영상입니다. 체육관에서는 더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신입 여학생을 남학생 밑에 눕도록 하고 남학생에게 팔굽혀펴기를 시키는 등 성적인 학대가 광범위하게 벌어졌습니다. 현지 매체는 오리엔테이션에서 비인간적인 학대를 당한 신입생이 수백 명에 이른다고 전했습니다. 폭로 영상이 공개되자 학교 측은 일부 학생들의 행동에 깊이 실망했다면서 책임자를 찾아내 징계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싱가포르 국립대는 영국의 대학 평가기관으로부터 3년 연속 아시아 최고 대학으로 꼽힌 바 있습니다. 세계적인 명문대의 추악한 실태가 공개되면서 싱가포르는 충격에 빠진 모습입니다. MBN 뉴스 신동규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여름 휴가를 마치고 다음 주 업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이 논란에 휩싸인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이 거취도 그렇고 이 개각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는데요. 이권열 기자가 전망해봤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휴가 기간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는 게 청와대 참모들의 이야기입니다. 박 대통령은 우수석의 인사검증을 거친 경찰청장 내정자를 낙점하기도 했습니다. 박 대통령이 여전히 우수석을 신뢰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다음 달 20일 이후 특별감찰 결과를 보고받고 거취 문제를 결정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박 대통령은 또 휴가 직후에 항상 청와대 참모나 장관 교체 등 인사를 단행했지만 올해엔 다음 달 9일 새누리당 전당대회 이후로 개각을 늦출 가능성이 큽니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국회 협조가 필요한 만큼 여당 새 지도부와의 교감 속에 개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인사검증 작업을 담당하는 우수석이 장관 후보자들을 검증한다는 점에서 정치적 논란을 부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달 하순쯤 우수석에 대한 특별 감찰이 끝나고
의혹이 해소된 뒤 박 대통령이 개각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청와대 안팎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권열입니다. 좀 전에 국회 연결해서 상황을 알아봤듯이 새누리당의 당대표 후보들은 오늘 첫 합동연설을 위해 창원으로 향하는데요. 그에 앞서서 첫 주말을 맞아서 바닥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각 후보들의 행보는 모두 달랐습니다. 길기범 기자입니다. 새누리당 당권 주자들이 주말을 맞아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나섰습니다. 편한 옷차림에 밀짚 모자를 눌러 쓴 이정현 의원의 목표는 오로지 시민이었습니다. 버스터미널을 찾아 셀카를 함께 찍고 대합실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등 민심 청취에 주력했습니다. 이제 민심을 움직여서 유지층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것, 그게 이정현 방식입니다. 김용태 의원과 단일화에 성공한 정병국 의원은 수도권 지역 당원들을 주요 타깃으로 삼았습니다. 정말 진정으로 당을 바꿔달라 하는 요구들이 많고, 그래서 저도 당원들로부터 어떻게 당을 혁신하면 좋을지 많은 의견들을 듣고 있습니다. 지방 민심을 공략한 의원들도 있었습니다. 경남 창원이 지역구인 이주영 의원은 울산과 부산 등 PK 지역을 공략했고, 주호영 의원은 경북 안동과 영주 등을 돌며 TK 지역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한편 한선교 의원은 외부 일정을 소화하는 대신 오늘 열릴 제1차 합동연설의 준비에 몰두했습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이제는 정계 복귀가 기정사실화됐지만 손학규 더불어민주당 전 고문의 걸음은 아직 갈피를 잡기 어렵습니다. 더민주와 국민의당 모두 러브콜을 보내고 있지만 대선 주자로 나서기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박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 이상 물러날 수가 없다. 이런 것을 느끼게 됩니다. 꿈과 희망으로 돌려드려야 되겠다 하는 각오를 하게 됩니다. 사실상 정계 복귀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손학규 전 고문에겐 두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우선 정계 복귀 시점입니다. 손 전 고문 측 관계자는 복귀 형식은 논의 중이지만 시기는 추석 이후가 될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야인으로 지내며 자신의 구상을 담은 책 발간 시기에 맞춰 복귀한다는 겁니다. 어느 당을 선택할지도 관심입니다. 더민주 당권 주자들 모두 손 전 고문 영입에 적극적이지만 문제는 손 전 고문의 당내 입지가 좁다는 점입니다. 손학규계 현역 의원 10여 명이 버티고 있지만 최대 계파인 친문계는 이미 문재인 전 대표 대선 주자 굳히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입니다. 그렇다고 안철수 전 대표와 공정한 대선 경쟁을 약속하며 구애를 펼치고 있는 국민의당을 선택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국민의당이 호남당과 안철수당이란 이미지가 강한 데다 과거 한나라당 탈당 이후 철새 논란에 시달려온 손 전 고문이 또다시 더민주를 탈당하는 건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그간 세판짜기론을 강조해온 손 전 고문이 제3의 길을 선택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두 당 가운데 한 당을 택할 거라는 게 정치권의 중론입니다. MBN 뉴스 박준호입니다. 중국산 바지락을 국내산으로 둔갑시키려고 중국에서 바지락을 들여와 전북 고창에 있는 자신의 양식장에 부린 양식업자가 적발됐습니다. 김준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적이 드문 늦은 밤, 대형 트럭에서 무언가를 옮겨 싣습니다. 중국에서 수입한 바지락 20톤입니다. 이 중국산 바지락을 싣고 향한 곳은 국내 최대 바지락 생산지인 전북 고창. 57살 노모 씨는 지난 4월 인천에서 사들인 중국산 바지락을 고창에 있는 자신의 양식장에 뿌렸습니다. 바지락 생산 시기가 끝나는 10월쯤에 맞춰 이를 다시 채취해 전북 고창산 바지락으로 둔갑시키려 한 겁니다. 전국적으로 유명한 전북 고창산 바지락은 중국산과 비교했을 때 가격이 2배 이상 비쌉니다. 노 씨는 최근 이상기온으로 바지락 생산량이 크게 줄어들자 이 같은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낮 시간대는 활동들이 많으니까 인적이 이제 드문 야간 시대 이용해가지고 살포한 것으로 이제 확인됐습니다. 해경은 이런 방식으로 수익을 올린 양식업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준영입니다. 늦은 밤 서울 택시 승차난의 대안으로 제시됐던 심야 콜버스가 새 단장을 하고 그제 밤부터 다시 2달간 시범 운행에 들어갔습니다.
서비스 지역도 늘어나고 버스도 고급화됐다고 하는데요. 과연 택시 보완제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윤범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검은색 미니 버스들이 서울 강남역 일대에 줄지어 서 있습니다. 그제 밤부터 새로 시범 운행에 들어간 이른바 심야 콜버스입니다. 스마트폰에서 내려받은 콜버스 앱을 통해 출발지와 목적지를 입력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한 뒤 근처 정류장에서 기다리면 버스가 오는 겁니다. 첫 선을 보일 당시 노란색 학원 버스 같던 차량 외관도 확 바뀌었습니다. 이번에 새로 도입된 콜버스 차량입니다. 기존의 25인승 전세버스가 13인승 대형 택시로 바뀌고 색깔도 검은색에서 흰색까지 다양해졌습니다. 새로운 교통 서비스인 만큼 새로운 형태의 차량을 도입하게 됐습니다. 일요일을 제외한 평일 밤 11시에서 새벽 4시까지 운영되는데 당초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만 적용하려던 서비스 지역을 광진, 용산, 성동, 송파구까지 총 6개 구로 확대했습니다. 기본 요금은 3km에 3,000원인데 기존 택시의 심야 할증 요금보다 저렴합니다. 택시 요금의 70% 되는 요금으로 아마 수송하는 분담을 갖게 될 것입니다. 승객들은 신기하지만 아직은 좀 낯설다는 반응입니다. 새로운 서비스라 신기하긴 한데 아직까지는 조금 어떻게 이용해야 될지 좀 정보가 부족해서 좀 어려운 것 같은 거 있는데 재밌는 서비스인 것 같습니다. 심야 콜버스가 서울 강남 일대 고질적인 심야 택시 승차난에 대안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윤범기. 국내 정치권 현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순서입니다. 네, 오늘도 정치원로 박찬종 변호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지난주 가장 뜨거웠던 이슈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단연 김영란법, 이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일 텐데요. 이 논쟁이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 이제 헌재가 합헌 판결을 내린 건데 그걸 간략간략하게 이제 여쭤보면 핵심을 좀 차근차근 여쭤봐야 되기 때문에 짚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한액이 있잖아요. 선물도 그렇고 뭐 밥을 사는 부분들도 그렇고. 근데 뭐 딴 거는 모르겠습니다만 특히 밥값과 이 선물은 농어촌 사람들이 관련돼 있다든지 상업계가 관련돼 있다든지 해서 반발이 되게 심한 상황입니다. 더 올려야 되는 게 맞는 걸까요? 아니면 지금 수준이 적당한 걸까요? 그 부패라고 하는 것은 어느 시대나 동서양을 막론하고 과거나 현재나 한 왕조, 한 체제, 한 정권, 한 지도자를 망가뜨리는 것이에요. 예. 그 부패 망국론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김영란법은 이제 이 저인망, 아주 그 촘촘한 그물, 이게 경상도 사투리로는 아주 소문 아주 촘촘한 그물에 이제 작은 것까지도 전부 이걸 저인망을 그물에 던져서 이렇게 이 투망해서 붙들어내겠다. 상징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3, 5, 10 네네. 음식 제공은 3만 원 미만. 예. 그다음에 선물은 5만 원. 그다음에 경조사에는 10만 원. 예. 근데 미국 연방 공무원의 경우에는 1회에 20불. 20달러. 20불이니까 지금 환율로 한 2만 3천 원쯤 되죠. 그리고 1년에 40불. 그러니까 한 4만 4천 원쯤 되는. 그에 비하면 3, 5, 10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낮은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제도화, 그러니까 작은 부패에서부터 이 제도화해서 이걸 부패를 방지하겠다고 하는 이제 시작이니까 이게 시행착오도 따르고 앞으로 결정적 과제도 해결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좀 보완이 돼야 된다는 말씀이신데요. 그렇다면 다른 부분도 또 짚어볼게요.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사가 포함된 것에 대해서 한쪽은 과잉 입법이다. 한쪽은 뭐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데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저는 그 부분이 이 법률가 입장에서는 다소 과잉이라고 하는 느낌이 있는데 예. 헌법재판소는 형평성을 고려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언론인의 경우에 네. 국영기업인 이 KBS 또 국공역인 뉴스와이 YTN 등의 기자들도 이 대상이 당연히 되는데 예. 같은 기자인데 그 MBN이나 매일경제도 같은 기자인데 예. 그럼 형평성 문제가 있잖아요 해서 그까지 포함된 것 같고 예. 교사들의 경우에는 국공립 초중고등학교 대학은 당연히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사립 초중고 대학은 같은
교사가 아니냐, 교원이 아니냐. 예. 그것도 형평성 문제 때문에 이제 그래 된 것 같은데 이것은 시행해 가면서 이제 극복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고 네. 가장 이제 이 법이 이렇게 이제 통과됐으니까 예를 들면 농수축산물의 경우에는 예를 들면 경상북도 영주 그 지역은 제가 자주 가서 아는데 거기 이제 사과 단지입니다. 예. 그저께도 거기 사과 재배 농가에 제가 아는 분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예. 이러면 이제 사과를 예를 들자면 많은 과일 중에 대표적으로 예. 사과를 예를 들자면 추석과 설날에 70% 이상의 생산물이 출하가 되는데 이걸 5만 원으로 제한해 버리면 물론 5만 원짜리를 이렇게 패킹을 할 수 있겠지만 그 이거는 좀 여유를 줘야 되지 않느냐. 그다음에 이제 농산물 중에서도 이제 쌀 같은 경우도 그렇게 될 수가 있고 특히 축산물은 쇠고기나 돼지고기 같은 거 선물용. 그러니까 이 부분은 대통령령에 위임을 해놨단 말이지. 3, 5, 10 이거는 한계를 대통령령에 위임했으니까 이 부분은 추석 전에 좀 과학적으로 정밀하게 판단해서 이건 좀 융통성 있게 해결할 필요가 있다. 예. 국회의원의 경우도 이 제3자의 이제 국회의원은 지역구 의원들 또 지역구 주민들 그리고 나아가 전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이제 대의민주주의의 어떤 창구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논란이 일 수밖에 없는 게 이제 민원 전달 행위. 그러니까 이걸 청탁으로 볼 것이냐, 이걸 어떤 민원 전달로 볼 것이냐 애매한 부분이 사실 시행하다 보면 많을 것 같거든요. 저도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판례나 이런 걸 더 구체화해야 되는데 국회의원이 김영란법의 적용의 대상에서 빠진 거 아닙니다. 국회의원 다 포함되는데 문제는 국회의원이 지역구에 민원을 많이 이렇게 받게 되니까 그 민원을 국공영 공공기관에 이게 이제 전달하고 청원하는 행위 중에 부정청탁은 그것도 걸리지, 부정청탁. 그럼 국회의원이 하는 많은 청원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부정청탁이냐 아니냐 그걸 가려야 된다고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부정청탁일 경우에는 국회의원도 예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법률에서 말하는 민원을 말하는 청탁한 행위는 예외라고 한 경우는 정당한 민원의 경우에 하나는 것이다. 해석상. 그러니까 그 점은 국민들이 일부 오해하고 있는데 다만 그 구분이 대단히 어려워요. 근데 이 김영란법이 이제 되게 됐단 말이에요. 시행되게 됐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인망의 아주 작은 그물이니까 자칫 송사리만 전부 걸려든다. 너무 많이 걸려들면 이 법의 실효성이 문제돼요. 너나 할 것 없이 다 걸려든다 그러면 이 법이 무력화되는 것이지요. 재수 없이 걸리거나 이래서는 안 되지요. 그 동시에 큰 고기 말이에요. 대어는 이 그물을 뚫고 나가거나 아니면 그물을 우회해버린다. 우회해버려. 고위공직자의 이 부패 행위나 정경유착이나 정치장 같은 것은 우회해버린다고. 제가 14대 국회까지 이제 국회의원을 했는데 23년 전 14대 국회 때에 제가 체험한 얘기를 이 MBN에서 처음으로 공개할 수밖에 없어요. 체험한 일이 이게 뭔가 하면 제가 친한 동료 의원이 그 무렵에 자녀 결혼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많이 들어왔지? 내가 그랬더니 뭐 많이 들어와 이러더라고. 그러면서 뚜벅 하는 소리가 그 의원이 속하고 있는 상임위원회가 예를 들면 이권부서가 많아요. 그래서 어떤 이권부서의 장, 내가 그 이름 밝힐 수가 없죠. 장이 결혼식이 끝나고 이틀 뒤인가 비서를 시켜서 봉투를 갖고 왔더라. 그 우리 공공님께서 이 의원님 혼사에 직접 참석 못해서 죄송스럽다 그러고 일 전해드리려고 하다. 그게 얼마냐? 그랬더니 100만 원짜리 10장이더라. 그 1000만 원 아니에요? 이번에 3, 5, 10으로 하면 경조사에 10만 원까지인데 10만 원을 100배란 말이죠. 그 23년 전에 10만 원에 100배면 지금보다도 화폐 가치가 더 있을 때니까. 그래서 가끔 신문 방송을 보면 말이지 무슨 장관 또는 무슨 국회의원 중에 좀 그 중진 의원이 아들, 딸 결혼식이 있었는데 몰래 했다. 비서들도 몰랐다. 그 시간 한 몇 시간 사라지고 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이제 결혼식이 있었다. 이런 게 기사가 나잖아요. 그게 미담 기사로 난다고. 근데 저는 속으로 그걸 보고 제 경험상 1000만 원짜리 그 경험이 있으니까 어떻게 보는가 하면 이거 참 야근 수다.
필요로 한 공공기관, 그 국회의원과 관계 있는 공공기관이나 네. 그 국회의원의 이 상임위와 관계에 있는 기업들에서는 그 결혼식 날 왜 굳이 갑니까? 남 눈도 있는데 왜 결혼식 날 굳이 갑니까? 그 신문에 그래 나고 나서 비로소 알았다면 아이쿠 의원님 그 결혼식을 저희들이 놓쳐서 죄송합니다. 그래가 원래 갖다 주는 거 플러스 알파 이 페널티까지 물어가지고 1,000만 원이 1,5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예. 이렇게 눈 감고 아웅하는 이런 짓이 김영란법을 우회해서 있는지 그것을 살피는 네. 그래서 고위공직자 수사처도 필요한 것이고 예. 그리고 대어를 이렇게 방어하고 못 빠져나가게 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 필리핀 방식. 그러니까 필리핀은 새 대통령이 네. 앞에 대통령 5년 동안에 부정부패 사건을 전부 뒤져요. 예. 전부 뒤져야 돼. 이번에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될지 모르겠으나 그걸 하는 것을 관행화해야 돼. 왜 그런가 하면 지금 박 대통령 아래서도 큰 그물에 걸릴 만한 풍설에 휩싸인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누구누구는 어떤 재벌로부터 몇십억을 받았다. 아니다. 뭐 고소고발하고 하는데 그걸로 끝날 일이 아니지요. 형사소송법상 풍문도 수사 단서가 되는 것이니까. 예. 이런 대어들, 이 정권 아래서 대어들은 이 정권 아래서 대통령의 체면도 있고 하니까 이게 수사기관도 눈치 보게 되고 그럴 거 아니냐 이거지. 예. 그러니까 눈치 안 보는 수사기관, 공직자 수사처도 만들고 동시에 그 정권이 끝나고 나면 다음 새 대통령 아래서 완전히 철저하게 뒤져가지고 이 부패가 뿌리 박지 못하도록 해야지. 대어는 큰 고기는 다 우에서 빠져나가고 뭐 경조사 10만 원 해가 송사리는 재수없이 끌려가 처벌하게 되고 뭐 지금 제가 말씀드린 23년 전에 1,000만 원짜리 다 빠져나가고 말이지. 예. 1,000만 원 이상도 많이 있을 텐데. 그래서는 안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건 누가 중심을 잡아야 되느냐? 네. 이건 대통령이지요. 대통령께서 중심을 잡아야 되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어떻게 하실는지 남은 임기에 근데 이거라도 좀 촘촘히 해주실 것을 내가 부탁드립니다. 예. 네, 대통령이 이제 휴가가 끝나고 내일부터 복귀를 하는데요. 이제 뭐 김영란법 관련해서도 어느 정도 중심을 잡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개각이라든지 인적 쇄신이라든지 필요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거 좀 정리가 될까요?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지금까지 민심 수습용, 네. 그 다음에 분위기 일신용의 개각은 안 하겠다 그런 원칙을 지켜온 것 같아요. 예. 거기에는 개각을 하고 싶어도 인사청문회라고 하는 데서 또 까다롭게 걸리고 이런 것도 작용했겠지만은 네. 지금은 개각 수요가 충분히 발생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어떤 구체적으로 점에서? 어떤 장관 내가 예. 지명하지는 않겠지만은 발생해 있고 대통령께서는 지금 이제 휴가가 오늘로 끝나지요. 그 내일 출근하시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현재는 대통령이 지금 사면초가야. 지난번에 내가 사면초가로 말했는데 네네. 사드 문제, 우병우 민정수석 문제, 그다음에 녹취록과 관련된 예. 이 새누리당의 전당대회 문제, 경제 문제, 그다음에 개각의 필요성에 대한 것. 이거 가지고 대통령께서 굉장히 괴로우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괴롭게 생각하실 필요 없지요. 대통령 권한이 아주 정당하고 유쾌하게 행사한다 그러면 이것처럼 즐거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자를 사람 자르고 새 사람 쓰고 그렇게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만 사드 문제는 대통령이 직접 소통을 더 철저히 해야 할 부분이 되겠죠. 사드 문제만은 예. 왜 그런가 하면 이 7월 14일과 21일 두 차례에 걸쳐서 7월 14일은 몽고로 출국하기 전에 이 국가안보회의에서 불필요한 이 국론에 관한 그 논쟁은 예. 국가를 위해서 이롭지 않다 그랬고 그다음 21일은 국론 분열 행위는 안 되겠다고 했는데 사드 문제에 행정부 수반이고 국가원수인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 중요한 사드를 미국 부대가 한국에 배치한다는 사실, 그다음에 그 장소를 성주로 결정했다는 이 사실을 두고 딱 두 차례 국가안보회의에서 국가안보회 구성원을 앞에 두고 그 밖에 있는 국민과 야당과 국회의원 그리고 성주 국민들에게 국론 분열하면 안 된다. 더 이상의 논쟁하지 마. 이래만 벌었단 말이죠. 예. 그러면 국론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이 국론이라고 인정해요. 왜 인정하는가 하면 국민이 뽑은 선출된 대통령께서 국가 정책으로 내가 이 사드 문제는 이렇게
올 수밖에 없고 예. 그리고 성주다 이러면 존중해야 돼요. 그러나 이게 국론이라 단정하기 직전에는 적어도 이게 반대 의견이 많을 것이다라는 걸 예상을 하고 예를 들면 야당 의원, 그다음에 여당 의원, 그럼 장소는 성주일 것 같으면 그 성주 군민에 대한 어떤 그 이해와 그 양해를 구하는 이런 소통 절차가 대통령께서 전혀 안 하셨단 말이에요. 예. 만일 미국의 대통령에게 이런 주요 문제를 대입한다 그러면 기자회견을 아마 10여 차례 이상 하고 현장에도 벌써 가봤을 것입니다. 예. 그 얘기 나온 김에 제가 이 김종인 대표는 이게 집권당 장관을 해본 경험이 있어서 이 문제를 함부로 듣기 좋은 말로 이걸 반대하는 사람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반대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경험이 있어서 그런 소리예요. 누구든지 대통령이 되어 보면 국민들에게 일일이 공개 못할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야 대표를 만나거나 하면 그러한 대통령의 고충과 어려움을 이해와 양해를 시킬 수 있죠. 그러면 반대가 누그러지는데 성주 문제는 말이죠. 제가 그 지형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얼마 전에 참외를 재배하는 젊은 청년 농민회에서 예. 저를 불러가지고 거기서 강연을 한 일이 있어. 네. 일종의 교양 강좌. 그래서 가봤더니 성주 군민이 지금 4만 5천인가 한 5만 가까이 되는데 성주읍에 절반이 모여 사는데 성주읍에 어디서 보더라도 400고지에 이 한국군 공군 포대가 있어요. 거기에 쌓아다가 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포대 있는 데서 올라가서 내려다보면 바로 지척거리에 예를 들면 남산 팔각정에서 올라다보면 광화문이나 청와대가 광화문 정도가 보이는 그런 거리를 중심으로 2만 5천 명 가량이 전부 살고 있다 이거죠. 거기에 이 전자파가 문제가 없다 가령 한다 하더라도 바로 밀집되는 거기에 뭐 북한의 어떤 공격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고 하면 이 초토화 되지 않겠느냐 이런 두려움도 있고 그래서 성주 군민들이 초등학생들까지 이게 시위에 참가했다 이거죠. 거꾸로 제가 성주 군민이라고 한다면 그 지형을 아는 이상 박찬종 씨 당신은 왜 성주읍에 살면서 이 시위에 참여 안 하느냐 아마 안 나가면 그런 혼란을 받을 것이고 저도 아마 그 시위에 참가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사정인데 이게 서울의 국방부나 그다음에 안보회의의 이 멤버들이 이걸 모르고 그냥 도상해서 이래버렸단 말이죠. 이게 내가 보기에 성주 은민들이 분노하는 이유다 이거예요. 그럼 예. 대통령께서 이걸 풀어라 이게. 근데 이 경북 도지사가 예. 지난 주일에 청와대를 방문해가지고 경북에 오더라도 그 지점은 읍이니까 바로 읍내니까 이건 피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견을 개진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의견을 사전에 들었어야지.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뭔가 하면 대통령께서 지금 사면초가 있는데 문제는 소통이다 이거죠. 예. 탁 털고 나와서 기자들 만나고 그러면 우수성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면 피할 필요가 없어요. 예. 대통령 말씀하세요. 그대로 두겠다라든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겠다라든지 그래야지 자꾸 대통령 뒤로 숨어있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게 국민으로서는 답답하고 안타깝고 짜증스러워. 네. 여야 전대 얘기를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새누리당은 뭐 비박계 후보라고 불릴 수 있는 정병국 의원하고 김용태 의원이 단일화를 새누리당 당대표 선거에 나서 후보들 중에 단일화를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어떤 계파 갈등 상황하고 좀 묘하게 맞물리면서 앞으로 추가 단일화가 좀 있을 거냐 어떨 거냐 서로 의견차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글쎄 뭐 단일화하고 자기들끼리는 아주 이 대표로 나온 국회의원들은 절박하지요. 체면도 걸려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저께 저녁인가 종편에서 어제 저녁인가 MBN은 아닌데 예. 그게 토론하는 걸 예. 처음부터 끝까지는 안 봤어. 예. 대충 이제 봤는데 네네. 그거 아마 시청률이 굉장히 낮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 확인하고 오지 쪽에서는 못했네요. 예. 결과적으로 전파 낭비한 꼴이 돼버렸는데 왜 그런가 하면 무슨 감동도 없고 5명 중에 친박도 있고 비박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 녹취록 파동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냐고 얘기했을 때 친박 쪽은 그 문제 삼을 필요 없다고 그러고 한 사람 정도가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하는데 그것도 대답이 소극적이야. 소극적이고 전체적으로 봐서 나는 국민들 편이다. 사회적성의 각오로 나왔다. 그다음에 반드시 바꾸겠다 그러는데 뭘 어떻게 반드시 바꾸겠다는 내용이 없어요. 구체적인 얘기가요? 없어.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녹취록 같은 거는 저 입장에서 얘기하면 녹취록은
용서하지 않겠다 딱 이래야지. 어떻게 그걸 용서할 수 있나요? 그 사법처리 수순을 밟도록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를 하겠다든지 아니면 당내 윤리위원회에서 반드시 이 문제를 걸러겠다는 뭐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한 사람 5사람 중에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이게 국민의 외면을 받는데 그럼 결과는 어찌 되느냐? 조금 전에 아까 MBN 뉴스 나왔는데 뭐 누구는 창원을 가고 누구는 뭐 어디를 가고 쭉 나왔잖아요. 그 국민 관심 없어요. 관심 없는 게 이 사람들이 결국 그중에 누가 대표가 돼도 종전과 똑같이 중앙당 체제를 유지하고 그냥 고만고만하게 좋은 게 좋다 그러고 이렇게 넘어가는데 이 과정에서도 친박 비박이 여전히 대결을 해. 그러니까 비박은 친박을 깨기 위해서 나섰는데 친박을 깨기 위해서 더 공고한 비박이 또 형성돼서 단일화가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제가 보기에는 내가 이게 웃을 일이 아닌데 이게 고질적인 중앙당 체제라고 하는 것을 이게 깨질 못하고 이 전제에서 뭘 얘기하니까 격화소양이라고 발등이 가려운데 가죽신 신고 그 위에 가죽을 긁는 거나 마찬가지 되게. 그러니까 이게 별로 국민의 아이고 나 새누리당 그 과거 동지들에게 섭섭하게 들릴지 모르겠으나 너무 시끄럽게 하지 뭐 조용조용 하고 다나요. 그 새누리당 그 공천 개입 문제에 관련 녹취록 사건이요. 원래 처음에 이진곤 윤리위원장도 진상조사를 하겠다라고 했다가 좀 보류 쪽으로 입장이 바뀌었거든요. 뭐 어떻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 이진곤 위원장 우습게 됐죠. 윤리위원장 딱 맞고는 그걸 어떻게 그냥 넘기느냐. 이러다가 이게 말이지 당내 문제에 더 소용돌이가 있다 이랬고 더 기가 찬 건 김희호 위원장이에요. 화학과 전진만이 살 길이다. 처음에 이게 딱 발생했을 때 최고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집권당에서 이런 일이 생기는 거 황당하게 짜깁도 이래놓고 화학과 전진만이 살 길이다. 화학과 전진만이 자기 살 길인 것 같아. 조용조용히. 어디에 무슨 압력을 받는지. 그리고 이게 이 얘기가 나온 김에 얘기인데 이 녹취록 파당이 왜 이게 국민의당에도 지금 리베이트 사건 영장 2번 청구돼가지고 막 검찰을 비난하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는가 하면 100m 경주에 비유해보면 돼요. 모든 선수가 출발선상에 섰어요. 그래가지고 땅 해서 이제 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녹취록 파동은 무슨 파동인가 하면 100m 선상에 너는 서지 마라 이래갖고 못 서게 만든 거예요. 그러면 공직선거법이 처벌 조항이 뭔가 하면 100m 선상에 서기까지 금품 매수 뭐 중상모략, 허위사실, 유포 이거 처벌하고 100m 선상에 서서 같이 출발한 이후에 뭐 금품 수수, 음식물 제공 이거 처벌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후보를 못 나오게 하고 공천 경쟁을 못 나오게 하는 거 이게 최악의 범죄 아니냐 이게 최악의. 그렇다면 윤상현, 현기환, 최경환, 서청원 이 공범 관계에 있는데 이것을 손도 안 대고 그냥 넘어가고 하니까 국민의당에서도 왜 똑같은 일을 한번 기각된 걸 또 다시 영장 청구하느냐. 그리고 검찰의 논리는 이겁니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 이후에 구속된 공직선거법 위반이 100명쯤 되는데 100명. 이게 김밥 한 줄, 설렁탕 한 그릇을 20-30명에 먹이고 전부 구속을 했는데 이게 리베이트 사건은 수억대 아니냐. 그 균형상 이걸 구속해야 되겠다 했단 말이에요. 나는 검찰의 항변이 이유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검찰은 출발선상에서 못 나오게 한 이 최악의 범죄도 가만히 둬서는 안 되지. 이걸 가만히 둬서는. 그런 각도에서 이진곤 위원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런 황당한 소리를 하는 거 이게 새누리당의 오늘날의 문제점인데 4.13 총선거에서 표 초리를 맞았잖아요. 내 MBN에서 표 초리라 그랬지. 이걸 그냥 넘어가고 뭐 전당대회도 이렇게 하게 되면 몽둥이를 맞게 몽둥이. 무슨 몽둥이냐. 민심의 몽둥이인데 그 민심이 어느 지점에서 폭발날는지 연말에 폭발날는지 내년 대통령 선거에 폭발날는지 정권 재창출 그 야당이 워낙 헤매니까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몽둥이가 폭발할 수 있다. 국민의당 얘기는 잠시 후에 이제 국민의당 상황을 짚어볼 때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하고요. 더불어민주당 전대 얘기를 해볼게요. 이른바 뭐 친노 후보 일색이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종걸 전 원내대표가 출마를 하면서 그런 개파색들이 조금 뭐 완화되는 거 아니냐. 그런 다양성을 보장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는 반면에 출마의 변을 들여보면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한 뭐 소위 말하는 직접적인 언급 이런 것들이 이뤄졌습니다. 그래서 개파 갈등을 수면 위로 다시 꺼내 올린 게 아니냐.
이런 반론도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 이제 새누리당도 친박 비박 그 아주 친박 끈질기지요. 사드 배치를 경상북도에서 하면 안 된다고 그 앞장선 게 최경환 씨야. 대통령이 가장 은혜를 입고 부총리까지 지냈고 그래가지고 구설수도 말려 있는데 경상북도는 안 된다 이거지. 그럼 딴 데 가란 말인가? 오히려 그럴 때는 우리가 대통령 각하를 위해서 경북 지역이면 고선도선 인원에서 하자 이렇게 나올 수 있어야 되는데 이해관계 앞에서는 다 소용없는 일이에요. 은혜를 베푼 사람도 소용없고 그냥 지껏 챙기는데 이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지 이 개파가. 그러니까 뭐 이종걸 의원이 나와서 대표가 된들 또 안 된들 그 당도 나는 별로 기대할 게 없다. 근데 새누리당에 기대할 수 없는 거랑 똑같다 이거죠. 개파 투쟁으로 나를 세우는 정당이 그 국민이 어떻게 희망을 가질 수 있겠느냐 이거죠. 네. 국민의당 얘기 다시 한번 해볼게요.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박성순, 김수민 의원 구속영장이 또 기각되면서 검찰이 너무했다라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인데 법조계 일부에서도 검찰이 과했나라는 시선이 좀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영장이 한번 기각이 되면 관례상 두 번, 세 번 청구할 수 있죠. 형사소송법에 막는 건 아닌데 그러나 처음 기각됐을 때 그 기각 사유를 다시 말하자면 보완할 만한 새로운 어떤 사실이 첨부돼야 되는데 이번에 방송에 보도된 것만 비춰봐서는 검찰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균형에 안 맞다 법원이 이거보다 더 낮은 단계의 위법 행위는 전부 100명이나 구속을 했는데 이게 수준이 단위가 높은 걸 이렇게 기각하면 그 검찰은 어떻게 해먹느냐. 그 검찰의 항변도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는데 뭐 자간 두 번 기각됐으니까 아마 검찰은 불구속 기소해서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겠지요. 그러니까 검찰이 이제 이런 비판을 받기 때문에 그 리베이트 사건보다도 나는 더 단위가 높은 불법 행위가 녹취록 사건이라고 보니까 그럼 검찰도 이런 데 대해서도 칼을 뽑아들 수가 있어야 된다. 시민단체가 고발을 했으니까 이제 지켜봐야 되겠는데.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손학규 전 고문의 더불어민주당 고문에 대해서 러브콜을 보냄과 동시에 정운찬 전 총리에 대한 어떤 러브콜도 구애를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국민의당에는 이미 유력한 대선 주자가 있죠. 안철수 전 대표라는. 이 삼각구도가 맞물리는 게 오히려 시너지 효과를 낼 거라고 염두에 둔 걸까요? 제가 보기에는 궁여지책이라고 봅니다. 궁여지책. 아무리 생각해도 방법이 없다 이거지요. 박지원 대표나 그런 그 38명의 국민의당의 이 핵심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당도 제3당이고 그럼 현재 드러난 거는 대통령 후보 뭐 이렇게 여론조사에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지만 우리나라 여론조사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거 이거 참 기특하다고 해야 할런지 뭐 이거 매번 하니까 거기에 자관 뭐 3등이지 4등으로 늘 오르니까 국민의당은 이 사람밖에 없다 이렇게 돼버렸단 말이죠. 근데 이게 절대로 될 것 같지 않거든. 저걸 가지고 언제 무슨 수로 이걸 폭발시켜서 무슨 앞에 뭐 누구를 말하자면 문재인을 치고 나오고 반기문도 치고 나오고 될 것 같지 않으니까 다시 말하면 이 안철수가 약체다. 안철수 의원이 이거 들으면 또 언짢을지 모르겠나. 안철수 약하다 이게 대통령 되겠느냐. 그 생각이 박지원 대표에게있지요. 아주 노련한 박지원 의원의 머리에는. 그럼 이걸 시너지 효과라 그러면 손학규 정운찬 들어와서 해야 되는데 제 생각으로는 정운찬은 안 들어올 것이고 정운찬은 국민의당이 전부 결의해서 추대하면 몰라도 와서 경쟁하라 그러면 도망갈 사람이 내가 아는 정운찬은 이거 또 내 고등학교 대학이 또 직계 후배이기도 한데 그런데 그 뭐 귀찮게 뭘 그거 가지고 뭐 경쟁을 해요. 그 손학규 의원은 지금 애매해. 그것도 쉽게 2억에는 안 올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건 제 예견이니까 빗나가더라도 양해하십시오.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아서요. 마지막으로 이제 한 주간 정치권 재원 부탁드린다면요.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제 오늘이 31일이니까 아흘에가 지나면 이제 새누리당 전당대회, 27일은 이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 1, 2당, 그다음 제3당 38석 제3당도 뭐 곧 전당대 안 할 수밖에 없는데 이걸 바라다 보는 우리 시청자들이 착잡하라고 생각합니다. 전당대 저 소용돌이를 보면서 현재 새 정당이 다 비상체제 아닙니까? 4.13 총선거에서 전부 표초리를 맞았거든. 그 국민의당도 이뻐서 38석 된 거 아니죠.
1, 2당을 견제하다 보니까 어부지리로 그렇게 되었으니까 이게 표처리를 막고도 그래서 비상체제다 이거지. 그러면 우리가 저 정당을 바라보는 그 눈이 곱지도 않고 불안하고 언짢다 이거지. 저 정당이 1년 내내 당권 투쟁을 하거든. 국회는 이 덥더라도 지금 이 국회는 열려 있어야 돼요. 사드 문제, 경제 문제, 뭐 문제가 쌓여 있지 않냐. 이게 가습기 독약 문제 쌓여 있대. 아무리 더워도 국회는 가동을 해야지. 근데 문 닫아놓고 늘 당사에 모여가 1년 내내 당권 투쟁하고 전당대회하고 그러면서 문제는 이겁니다. 국회를 정당의 하부 기관으로 만든 것이 대한민국 정당이 돼. 그러면 입법, 행정, 사법이라 그러는데 입법 대신에 정당, 행정, 사법으로 고쳐야 돼. 그럼 우리 헌법 8조가 시퍼렇게 살아있어. 그 정당이 국민의 정치사를 수렴하는 필요한 최소한의 조직이어야 되는데 이게 비대해제가 당권이라는 걸 중앙당에 집적시켜가 국회의원을 불러서 여기 줄 세워서 관료체제를 만들고 필요할 때 생색내기 위해서 자 국회에 가서 싸우라. 그럼 국회는 싸움터로 만들어버려. 예. 우리가 정당국가가 아닙니다. 정당국가라는 말을 왜 제가 쓰는가 하니까 박정희 대통령 1기 헌법에는 대통령과 국회의원 후보는 정당 공천을 받지 못하면 입후보를 못하게 됐어요. 네. 그러니까 전부가 정당 소속이라 해야 돼. 근데 이건 헌법 위반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 헌법에 그려놨기 때문에. 그러나 국민 주권 원리에 아주 훼손되는 일이야. 예. 국민이 결단해서 만드는 헌법에 왜 국민을 정당에 예속시키나. 그 이후에 유신 때부터는 그 조항을 폐지해서 무소속 대통령, 무소속 국회의원도 나오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정당 국가가 아니에요. 그 헌법은 정당의 필수 조직이 아니다. 이게 반드시 있어야 할 조직이 아니다. 이게. 정당을 만들고 싶은 사람은 만들어라. 예.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만들 때는 헌법 8조 규정에 따라서 엄격하게 조직 목적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되고 지금과 같은 일이 관료화되고 국회의원을 종속물 취급하는 거 이건 안 된다. 그럼 어찌해야 되느냐. 네. 국민이 주권자인데 이게 내년 대통령 선거에 이 정당 개혁에 관한 화두 이번에 미국 민주당 이 얘기 좀 깁니다. 곧 끝낼게요. 예.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 유심히 지켜본 분은 아실 겁니다. 예. 전당대회 의장이 여성인 중견 하원 의원이야. 그런데 예. 샌더스를 지지하지 말라고 하는 이메일 사건 때문에 전당대회 직전에 그만뒀어요. 이게 중앙당입니다. 중앙당이 당권을 쥐고 후보를 좌지우지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방향으로 가야 돼요. 이걸 내년 대통령 선거에 이런 걸 공약으로 내거는 후보가 나오면 국민이 그것을 유심히 관찰하고 그래서 거기에 뜻을 모아주고 이렇게 해서 국민이 직접 어떻게 나설 수 있습니까? 그렇죠? 제가 언젠가 한번 죽창이라는 말을 썼다 혼이 났는데 국민이 어떻게 죽봉을 들고 이런 일이 일일이 나서겠냐. 예. 그러니까 그 국면에서 이 제도권 정당들은 정신 좀 차려야 될 것이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공식 대선 후보를 선출한 미국 대통령 선거는 어느덧 10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후보의 지지율이 올라가면서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후보를 다시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주영 기자입니다. 지금 투표하면 힐러리 후보가 트럼프 후보를 누르고 제45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에서 힐러리는 41%의 지지율로 35%에 그친 트럼프를 6%포인트 차이로 앞섰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에 유권자들의 관심이 몰리면서 일주일 만에 재역전에 성공한 겁니다. 앞서 대선 후보 수락연설 시청률에선 트럼프가 웃었습니다. 조사 결과 트럼프의 수락연설을 지켜본 시청자는 힐러리의 수락연설 때보다 240만 명이 많았습니다. 두 후보의 딸들이 벌이는 대리전도 관심거리. 지난 10년간 우정을 쌓아왔지만 이젠 어머니와 아버지 캠프에 깊숙이 관여하며 치열한 신경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I am very good friends with Ivanka, and I love Ivanka, and I think that friendship always trumps politics, and that's how it should be. I'm incredibly proud of my father, so she's probably very proud of her mother, and we certainly would share that, I would think. 이제 100일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통령 선거. 첫 여성 대통령이냐, 첫 부동산 재벌 대통령이냐를 놓고 물러설 수 없는 세기의 대결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주영.
MBN 뉴스와이드 1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